はい。皆さん、こんばんは。韓国草根塾、今日が第227回です。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ですね、ユン・ソギョル、大統領の逮捕。で、あと、おとといですよね、司法裁判所襲撃という、もう本当すごい事件も起きてしまって、この問題について、え長年、民主化運動様々な形でされている、신현식先生から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신현식 씨,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되나요? 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대표님, 예, 그냥 정치학 박사입니다. 박사, 예, 박사님, 박사님이라고 하면 네, 됩니다. 박사님. 예, 먼저 예, 예, 자기소개부터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어, 1979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부터 학생운동을 하고, 네.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 학생운동하고,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계속 해왔고, 현재도 민주화 운동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기획실장, 연구소장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아시아 디모크래시 네트워크에서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현재는 전국 비상시국회의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정책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세사그위원장ですね. 이 회의는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세요? 예, 한국의 제야 원로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선생님, 함세웅 신부님 등등 해서 어, 7, 80년대부터 운동을 해왔던 제야 원로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병 선생님은 한번 저희 세미나에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이부영 선생님이 전국 비상시국회의의 상임 고문이십니다. 상임 네, 고문. 그 예. 옛날에 통화일보 ねえねえ 일을 ね 좀 えねえ。들었습니다. この会議は、どちらかというと、70年代、80年代、民主化運動をされた、いわゆる元老というか、長老というか、の方々が集まったそういう会議だそうです。で、そこには、イ・ブヨンさんというですね、元国会議員で、昔、東亜日報の解雇された、人がいて、1987の映画に出てきますよ。そ네,の、1979에 용해 나오죠. 네, 예, 네, 이병헌 선생님. 네, 後で一度僕らの会、セミナーにも出てくれたことがあるので、もし機会があったら、その会の動画も見てください。はい。え、え예, え、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 15년 전부터え、 1915년, 1910년도 전부터 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ね、 이 방콕, 자카르타, 발리, 홍콩, 에, 그다음에 캄보디아, うん、 일본 도쿄도 많이 갔었죠. ね、 가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특히 한국이 G7에 플러스 G8, G8 うん、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う 나라였는데 ん、 아시아 남아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うん、 이런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쿠데타 비상계엄이 발동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마는 불과 3시간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그러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마침내 윤석열이 체포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력이 있다. 미국 말로 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데모크래틱 리질리언스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아, 저희는 12월 7일 여의도 광장, 12월 14일 날 여의도 광장, 이후에 그 광화문, 그리고 남태령, 그리고 한남동 등에서 보여준 한국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아, 염원, 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하는 희망적인 징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민주화 운동 단체에서는 한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음, 이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 음, 그리고 이 경쟁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에 음, 한국의 정치나 민주주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음. 이번에 그들이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또, 제가 저희 이 견해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문화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화 서울의 봄, 음, 그리고 1987, 음, 그리고 택시 운전사 음, 등등의 그 영화가 많은 관객들을 동원했는데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현실 문제나 그리고 이 쿠데타 그리고 계엄령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데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청년 세대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이 아니 영향을 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이 공수부 특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방사령부 여러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이 취약점,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많은 이 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법률 체계와 헌법상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특별히 이 군인들에 대한 문민 통제, 음, 에, 민간인이 군인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기능이 철저히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대통령제의 문제점, 5년제 대통령제의 문제점,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 권력의 분산 내지는 음, 분권에 대한 논의도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 선거, 아마도 탄핵 국면이 끝나면 제 예상으로는 5월경에는, 금년 5월경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3월 초에는, 3월 중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마무리되고 5월 중으로는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이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특히 1월 15일 날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
이 현행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극력 저항했던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 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 경호처는 폐지되거나 경호처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난 1월 19일 지난 그 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1월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렇죠. 1월 새벽이니까 1월 18일이네요. 1월 18일 날 오전 3시경에 서울지방법원을 폭도들이 어, 침입을 해서 건물을 부수고 그리고 집기를 부수면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판사를 찾으러 된 것이 또 TV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의 우파 진영, 극우파들이 드디어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 파시즘으로 가고 있고 아울러 테러리즘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특히 오늘 그 아침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SNS에 헌법재판소 거리를 점거하라. 뭐 이런 SNS를 올려서 또 많은 이 친윤석열, 음. 친윤석열 시위대가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이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무시하고 아울러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이것을 폭동으로 뒤집어라 라는 사인을 한남동에서부터 용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극우 시위대들에게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 극우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것을 개신교 목사들이 또 광장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파된 지령을 국민의 힘이라는 이 윤석열 지지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언론에다가 또 퍼뜨립니다. 또 그것을 받아서 조선일보 등 이 우파 신문들이 또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것이 다시 극우 유튜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그 수익 구조상 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면 수익이 더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특별히 극우 유튜버들은 슈퍼챗이라고 도네이션을 많이 받는 그러한 슈퍼챗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그 한남동에 1월 7일 날 과정과 1월 14일 과정에서 한 극우 유튜버는 하룻밤에 1억 원이 넘는 일본 돈으로 한 1,000만 엔 정도 되는 수익을 슈퍼챗으로 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
이 황금 만능주의라 할까 이러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이 구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짜 뉴스, 흑색 선전 이런 것 뉴스들을 계속 가공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미군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 동시에 발표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령 발동할 때 중앙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되어 가지고 주한미군 사령부에 후금돼 있다가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사령부로 보내졌다는 뉴스가 유튜버의 이 댓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스카이 데일리라는 이 인터넷 언론사에서 뉴스가 나고 그것이 다시 이 정광훈 목사가 주재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또다시 방송이 되고 또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버들 흑색 선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극우 유튜버를 듣는 이 윤석열 지지자들, 이 시위자들은 그것을 사실인 거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한미군뿐만 아니고 주일미군 사령부에서도 오늘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음. 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이후에 그 지지하는 시위대들에게 내는 메시지에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해커들이 한국의 작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에서 해커들이 부정선거를 주도를 했다. 중국 공산당이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음. 그걸 지금 한국의 많은 우파 시위대들은 그것을 이 사실로 믿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대들에는 중국인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믿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 유튜브의 그러한 이 흑색 선전, 가짜 뉴스의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을 하고 그 결과 최근에 그 우파 시위대들의 자녀들이 우파 시대를 쫓아다니는 부모 세대들의 에, 핸드폰, 셀러폰을 뺏어서 거기에서 유튜브나 이런 항목을 중에 극우 유튜브 이 프로그램 구독자를 취소하는 그러한 운동도 요즘 우파 시위대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 한국의 그 대표적인 이 정치인인 이준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음. 이준석. 음. 윤석열로부터 국민의힘 대표에서 쫓겨난 이준석 의원이 자주 음. 하는 말이 음. 윤석열이 너무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다. 음. 유튜브를 좀 그만 봐라. 음. 라고 조언을 할 정도였고 그런데 한국의 많은 장관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신문을 보지 말고 유튜브를 봐라 라고 대통령이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했다는 이야기도 요즘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의 이 계엄령 선포 과정이나 그리고 체포 과정 그리고 구속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흘 전에 이틀 전이죠. 2일 전에 서부지방법원의 침탈 습격 과정,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사회, 한국의 정치가 양극화 진영화되어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렇게 된 데에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나 정치를 이렇게 조화롭게 화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조화롭게 화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시민사회의 그 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특히 매스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차기 정부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을 다시 화합시키고 음. 분열을 치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민사회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はい。참가하신 분들의 질의를 통해서 ね、응답을 하도록 は 하겠습니다. い。韓国政治の授業だったという、한국정치、현대정치의簡易、まあ、계학교수업을得意の学員で、大学の授業を聞いてるような感じでしたが、あの、僕が今一つよくわからないのが、ファシズムというのを、テロリズム、この二つの言葉が出てきましたけど、今。で、とりわけですね、ファシズムというのをどのように定義するの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ちょっとね、幅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これをやっぱりちゃんと考えないと、相手の弱点がどこなのかというのがわからないと思うので、そこをちょっと質問してみますね。 네. 아, 윤석열 이 대통령이 うん、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통치하는 모습, うん、 정치하는 모습, うん、 어,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선거 과정에서 자기는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 말이 문제가 실현했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5.18 부분만 빼고 라고 이제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을 존경한다. 뭐 그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검찰 간부 시절에, 이 이야기는 많은 검찰 간부들 들었는데, 자기가 만약에 군대를 갔으면 うん、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박정희 때 5.16 쿠데타 할 때 김종필 김종필うん、중령이죠. 중령. うん、그다음에 그 전두환 시절에 장세동 중 대령, うん、허삼수 대령 이런 걸 치면 이 검사들로 치면 부장 검사가 うん、 그러한 중령 대령급이다. うん、 그러니까 내가 부장 검사였다면 내가 이 군대를 갔다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그 마인드는 굉장히 그런 그 독재자, うん、 쇼를 지향하는 うん、 그러한 심정이 젊은 시절부터 그게 있었다. うん、 이것이 선거 과정이나 검찰에 있을 때 うん、 했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부분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국회를 해산하고 うん、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한 독재를 지향했던 점이 자기가 국회가 너무 이게 うん、 귀찮은 거예요. 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은 이 파쇼적인 그러한 성향이 うん、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うん、う 생각합니다. ん。あ、どうぞ。マイクお願いします。お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山本信江と言います。ですね、極 YouTuber の影響がとても大きいっていうことが繰り返し言われてるし、報道でも見るんですけれど、うん、この極 YouTuber っていう人たちは一体どんな人たちなのかっていうのを教えていただ要するにあんまり私もそういうの見ないようにしてるので、日本の極の YouTuber のもほとんど見ないようにしてるんですけど、あの、例えば年齢層とか、それからまあ男女、あと、そもそもそういう人たちいつから存在してて、どういう人たち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一つと、もう一つは、この間の裁判所の、
襲撃事件に加わったのが20代、30代の男性が非常に多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報道で聞いてるんですけれど、一体なんで彼らはそういうことをしてしまっているのか、あるいはどういう層の人たちなのかっていうことも合わせて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예, 첫 번째 극우 유튜버 부분은 처음 생긴 게 8년 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うん。 어, 굉장히 보수 우파가 굉장히 쇼크를 많이 う 받았습니다. ん。 예, 그래서 그때부터 박근혜를 지지하는 うん。 많은 유튜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 뒤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うん。 문재인 정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 이 수익 금액을 따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거의 1위부터 20위까지는 다 극우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실망한 많은 한국의 우파 지지자들이 이 레거시 미디어, 이 기성 매스 미디어보다는 유튜브에 많이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 20, 30대 부분은, 한국의 최근에 그 うん。 한남동에 그 시위할 때, うん。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를 할 때 많은 극우 이 시위대가 동원됐는데, 거기에는 일당을 받는 이 일당, う 그러니까 ん。うん。 하루에 뭐 7만 원이랄지 10만 원 일당을 받는 많은 이 사람들이 동원이 많이 되었던 게 하나 있고요. 일당을 받는 사람들. うん。 번째로는 그 신천지나 이런 그 개신교 교회의 그 젊은 청년 신자들이 있습니다.う 청년 ん。 신자들. 그러니까 이 태극기 부대에 너무 그 많은 태극기 부대 우파의 지지단에는 60대, 70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반면에 그 탄핵을 하는 집회에는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파의 지도부의 전광훈 목사나 우파 이 지도부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동원령을 내렸어요. 동원령을 내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보다 일당을 2배로 주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금전으로 동원된 청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신교의 그 교회에 청년 회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구속자 명단이랄지 직업이랄지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 한남동 집회 현장이나 그 광화문 집회 현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습격한 이 난동을 부린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직업이나 うん。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ですね。 그리고 51%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うん。 이 사람들 중에서 うん。 50%가 이 30대, 20대, うん。 30대입니다. うん。はい。개신교 신천지도 그렇지만 완전히 반공주의적인 사상 갖고 있고, 네, 신천지가 사실 학생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 갖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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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음,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총재가 특별히 그 보수 정치인들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많이 가깝고 그다음에 보수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서 선거운동도 많이 지원을 했죠. 특히 박근혜 때도 많이 했고, 특히 그 유튜브에 빠지게 된 것은 이 지난번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는 한국의 대표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음, 조선일보, 중앙일보, JTBC가 이 박근혜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신문인 음, 한겨레나 경향 음, 이런 데보다 MBC보다 이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음, JTBC가 특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파의 시민들이 볼 때, 박근혜 지지자들이 볼 때 보수 신문이나 보수 방송을 못 믿겠다 해서 유튜브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そっか。え、ももさん、い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のそのうん、局の YouTube とか、そうん、れからヘイトスピーチをしてるような団体と比うん、べるとものすごい規模が大きくて、うん。内容も過激なので、非常に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今、どういう状況なのかっていうのは少しイメージが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ーと、すいません。はい、どうあの、ぞ。はい。補足なんですけども、誤解がないように、その点で二つだけ補足なんですけど、いいですけど。はい。一つは、うん20代、30代の大多数がユン・ソンニョルをうん応援して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うん逮捕された人たちの大半が20代、30代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ん、その点が一つ目です。はい。で、二つ目が、先ほど YouTuber で収益で1位から20位までが極右だ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も、ユン・ソンニョルの逮捕の当日、うん極右の YouTuber で、同時視聴者数1万人超えたところはなかったんですよ。ただ、キム・ヨジュン一人だけで100万、ニュース工場だけで100万超えてるんですね。同時視聴者数が。うんで、ニュース工場は、世界一位になって、その日、視聴者数で。そっかそれから、累計で900万とかですよね。うんで、収益で見ると、そのスーパーチャットと、うんそれから巨額の、寄付をする人がいるから、うん極右の方が多いんだけども、うん視聴者数で見ると、決して、極右の方が、進歩派の YouTuber よりも多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이번에 그 사법부, 음. 그 대법원 판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어요. 네, 대법원 그건 판사들이 아는데. 긴급 회의를 했고 특히 일선 모든 이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속되는 사람들은 다 실형 나오네요. 실형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최소 2, 3년은 음. 그리고 주동자는 심지어 10년까지 아마 1심에서 선고가 나올 겁니다. 10년까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밤 9시경에서 네. 10시경에 단순하게 월담, 담을 넘은 사람들은 쉽게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길게 형을 안 받고. 그러나 새벽 3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 2년, 3년, 많으면 주동자는 10년까지 선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가라고 선동했던 극우 유튜버, 목사들, 이 개신교 목사들도 지금 이 단순하게 현장을 침범했던 사람들뿐만 아니고 거리로 쳐들어가라고 선동했던 이 목사들, 유튜버들도 배후, 조종 혐의로 수사될 거고 그들도 처벌받을 겁니다. どうぞ。新ヒョン先生、孫仙林の감사합니다。日本のマスコミでは、
ここ数日、クミネヒムの支持率が上がっていると、あるいはそのユン・ソンニョルへの支持率が上がっていると、こういう報道をですね、非常に繰り返し日本のマスコミがやって、い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確かに韓国の報道でも各州の、リアルメーターだけじゃなくて、世論調査でクミネヒムの支持率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伝えられているわけですが、今はいろいろ教えていただいたYouTube なんかの影響と、このクミネヒムの支持率が上が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は何か関連があると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아니요. 근데 거기서 이게 그걸 처음 시발을 한 점은 전혀 의미 없는 여론조사 기관, 공신력이 없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처음 발표가 한번 나왔고, 그게 한번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뒤따라 나오고, 최근에는 이 우파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화받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받기 캠페인을 해가지고 진보나 이 쪽보다는 훨씬 여론조사를 깊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위 후보로 오른 사람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된 거는, 김문수라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광훈 목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 우파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그 응답을 하다 보니까 표집이 되죠. 과표집, 과대평가되고 과표집이 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정통 여론조사 기관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6%에서 7%는 좀 과대평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여론조사는 별 그게 의미가 없고, 다만 이것을 기반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켜내려고 이 보수 우파에서 총력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보수 우파 그 유튜버나 그 SNS 방에서 통용되는 게, 전화가 오면 본인의 나이를 60대라 70대라 하지 말고 20대, 30대라고 답을 하면서 응답을 해라라는 지시까지 나와요. 20대, 30대들은 바빠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는데,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대, 30대인 것처럼 응답을 하라고 이 오더가 내려갑니다. 괜찮아요? 올해가 이제 한일 수교 60년인데, 60년째 되는 날인데, 오늘 한국 쪽 파트너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좀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요. 약간 일본 분들이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면, 음. 제 여자친구도 이제 일본 사람인데, 네. 이제 제 여자친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에 한국하고 사이가 좀 이제 좋아질까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돌려놨다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좀 한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탄핵이 되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다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한국하고 일본이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하고 같이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인데, 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좀 약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우려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지, 좀 어떻게 좀 일본 언론들은 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도 궁금하고. まず最初に、ここにいる人たちは、
大体進歩的な考えを持っているので、平均的な日本人とは違います. 먼저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일본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죠? ですよね。どうですか？日本の中で最近の韓国の状況に対して、どんな雰囲気っていうか、どういう見方が支配的ですか？その通りで、はい。もう日本のマスコミは、朝日新聞やその東京新聞、いわゆるこうリベラルとね、うん。言われてる新聞と、それから産経新聞の報道がほとんど差がないんですね。うつまりん。皆さんがおっしゃったそういう論調で一色です。うん。これは本当に、でテレビで出てくるコメンテーターも、うん。ほとんど、極 YouTuber とレベル変わらないような、そうです。評論家ですね、おなじみの人たちなんですけども、ばっかりが出てきて、どっちかっていうとユン・ソンニョルに対するシンパシーが前面に出るような、そういう報道が大部分ですね。紹介しているのは、ちょっと最近のテレビですね。それがですね、韓国の政変について語るときに、日韓関係が悪くなるということで、何を起こ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テレビですね、特にテレビがそういった傾向があるので、ちょっと心配しているところです、本当に。はい。そうですね。はい。わかりました。またですね、状況は流動的な部分もありますので、今後いろいろフォロー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신 학생, 네, 알겠습니다. 십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はい、감사합니다。実は、新博士、ユン・ソギョルと同期なので、学生時代知ってたのかということを聞くのを忘れてしまいました。うんソル大でか。ソウル大。前、1ヶ月ぐらい前に出た、キチュンさん、ミョンドン聖堂で活動された、彼の同期のお友達です。で、当時は文化大というのは、ソウル大は学生があんまり多くなかったので、1学年が5、600人ぐらいしかいなかったので、大体みんな知ってたそうですよ、お互い。ということです。は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まだまだ、状況は続くと思います。で、はい。で、次回ですね、2月の第1だから4日にやります。で、ちょっとですね、まだ決めてないんですが、一応ですね、クアンジュにいる人に出てもらおうかなと考えています。クアンジュの状況、あるいは、80年518を経験したような世代にとっても、戒厳令というのは本当にね、大きな問題であって、今、幹事の人たちはどう今回の事態を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のを聞こうかなと思っていますので、今週中には決まると思いますので、また、お知らせします。あと、曜日の方は火曜日になるんですか？これから火曜日で、月に、じゃあ大丈夫。火曜日で。月に2回やります。第1と第3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で、ちゃんと動画も編集して、日本語字幕で、40分ぐらいに短くしてお送りしますので、はい、わかりました。編集時間大変ですけど。ということで、他にですね、リクエスト等があれば、どんどん僕の方に教えてください。一応3月の末まではですね、こういうことをやるということを決めてあるので、Facebook 等で案内なども送ってあ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どう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今後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